네, 고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중계인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최성호 감독님과의 대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대구 동성아트홀의 프로그래머 남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미리 준비가 잘 된 듯한 방송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질문하시면 멀어서 안 보입니다만 혹시나 한두 분 제가 지금 받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성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먼저 고향에 오신 소감 등등 한번. 야, 이거 벌써 올라오네요. 이 화면빨 좋으시네요. 예. 지금 뭐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원래 저는 다 압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거 아니죠? 예,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 스마트폰 돌도끼로 쓰지 마시고 마음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국정 이상으로 댓글을 많이 다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만 안 나면 되니까 뭐든지 보시고 댓글 다셔도 좋고 뭐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하트 날리시는 분, 뭐 또 뭐 엄지척 뭐 지금 막 올라오네.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군가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평소에 제 팬이 많다는 얘기죠. 감독님이 여기 오시는 거는 지금 모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요. 원래 제 팬이죠. 묻어 가시면 됩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향 선배님 모시고. 자, 우리 최성호 감독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서울 올라간 지 수십 년 만에 그동안 대구에 사실 잘 못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자백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막 불러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상당히 여러 차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게다가 3번에 걸쳐가지고 대구 시민분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즐겁습니다. 저는 뭐 여기 대구 오는 거 참 마음이 일단 편합니다. 오면은. 고향이시죠? 예, 그렇죠. 뭐 초중고 대까지 여기서 나왔으니까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그동안은 전혀 여기 뭐 군대 말고는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살다가 그냥 MBC 들어가면서부터 서울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 모든 기억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신 분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어디이십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입니다. 자, 손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맞네요. 수성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경복중학교라고. 경복? 중학교 없을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입니다. 영남고 손 들어주십시오. 영남고 한분 계시죠. 영남고. 그 자랑스러운 홍준표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은 자기 학교에 대한 과다한 부끄러움을 30여 년째 하고 계시고 이상한 학교 나왔다고 그 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대학교는요. 경북대학교. 경북대만. 경북대 엄청 나오네. 그러면 2개 이상 같은 분 한번 써들어주죠. 수성초등학교. 수성초 경북대 뭐 이렇게 2개. 저분은 특별히 사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출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 지역에서는 일단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스타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는 역시 지역. 괜히 설명하다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 바로 몇 미터 위에 박근혜 대통령 출생지고 왼쪽에 전두환 초등학교, 그 뒤에 구경북고등학교 노태우고 그 옆에 대구사고 박정희라고 그 밑에 가면 삼성산업 임명철이고요. 그래서 악의 기운이 1km 안에 가 있기 근데 왜 나는 대구 출신인데 왜 나를 잘랐지? 누가요? 아니 뭐 대구 출신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 인연을 그렇게 중시하는 분들인지 내가 참 몰랐네. 그것은 저도 겪고 있기 때문에 저 바로 옆에 종로초등학교 전두환 우리 선배님 계시고 현 회장님은 조원진 의원이십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탄압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특별히 배제된 몇몇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 성분 분석은 우리 다 끝났고요. 자, 두 번째로 다 아실 텐데요. 간략하게 이제 이 제작 배경 그리고 뭐 기간이라든지 또 후원해 주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
영화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이 없으면 제가 토크를 하고 있으면 가급적 질문 위주로 한 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MBC를 잘 다니다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4대강은 곧 대운하다 이런 내용을 방송하고 난 뒤에 1년쯤 뒤에 이제 MBC를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과거에는 뭐 쫓겨나면은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 시민들이 만들어준 뉴스타파라는 언론사가 있어가지고 그 언론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 들어가서 앵커와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고 있는 동안에 국정원 그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MBC 있었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었을 텐데 뉴스타파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3년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취재를 많이 해서 무죄를 다 밝혔어요. 우리 저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무죄를 밝히고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나왔는데 국정원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변화하도록 하려면 뭔가 강한 임팩트를 가진 어떤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목했던 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멀티플렉스 여기 오늘 여기가 멀티플렉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멀티플렉스에서 이 영화를 과연 걸어줄 것이냐 이런 걱정이 시작이 돼서 그 시민 여러분들께 또 다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무려 뭐 4억 3천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자금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이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멀티플렉스가 한 120 멀티플렉스가 뭐 한 80개 플러스 뭐 예술영화관 여기 같은 예술영화관 플러스 개인 영화관 이렇게 해서 한 120개 정도에서 개봉을 했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우리가 나름 성적도 괜찮고 좌석 점유율도 뭐 상당히 높고 했는데 지금 거의 좌석 점유율은 럭키 아시죠? 럭키라는 그 유해진 씨 나오는 코미디 영화 그것에 이어서 거의 2위를 했어요. 거의 2위를 했으니까 상당히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상영관 숫자를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0개에서 지금은 80개가 됐습니다. 80개가 됐고 아마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멀티는 줄이고 남는 곳은 아마 이런 예술영화 전용관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런 그 동성 아트홀 같은 예술영화 전용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새삼 다시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풀스토리 쭉 들어보셨는데요. 전국에 스크린이 한 2,2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개봉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독립영화나 또는 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많이 확보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1,000개씩 이렇게 해버리는 영화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죠. 좀 많아서 사실은 자백 같은 영화를 뭐 럭키 정도 봐줘야 정상적인 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그런 관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간첩이 한 2만 명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2만 명이면 5천만 중에 2,500만에 만 명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126석이거든요. 곱하기 하면 0. 조금 비었으니까 0.04 정도 됩니다. 여기 간첩이 0.04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의자도 붉은색이고 그래서 스스로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 단단히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어쩌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 전반은 사실은 이게 내용을 알면 우리가 공포 영화로 해석해야 될지 코미디 영화인지 장르가 뭔지 잘 조금 감독님이 생각하신 자백의 어떤 영화의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요소들이 다 근데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저는 뭐 특별히 공포 영화다 뭐 코미디 영화다 이런 걸 의식하고 만든 건 아닌데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그 관객들이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국정원 직원들 차를 막는 장면이나 그 다음에 검사들 이렇게 쭉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질문을 계속 하는 거나 이런 장면들에서 예기치 않은 웃는 데에 대해서 저는 왜 사람을 웃을까? 왜 웃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웃음이라는 게 재밌어서 웃는다기보다는 아 이게 참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이니까 웃게 되는구나. 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뭐랄까 마지막에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좀 뭐랄까 먹먹하고 슬픈 그런 느낌들이 있겠죠. 예.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이름들 쫙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이 영화를 제작을 한 것도 우리 저 뉴스타파 회원들이 사실상 제작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보내준 자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급도 사실 그 자백을 후원해 주신 분들이 배급을 해 주신 셈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데, 결국은 결국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진짜 해낸 그런 결과물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다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잔혹 코믹 같기도 하고 조금 그 웃을 때 웃는데 살기도 좀 느껴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를 높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그 본격적인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뭐 하나 정도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국 국정원이 이 일종의 그 독자적인 간첩 어떤 그 생산 능력을 갖춘 어떤 간첩 공장으로서 공장장이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와서 실실 쪼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한 해 어느 정도 간첩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의 어떤 능력으로 현재 보면 이분들이 이제 간첩을 국정원에 생산하면 언론이 홍보 마케팅을 하고 정부가 배급을 하고 뭐 어버이연합 이런 분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영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엔딩 크레딧이 제가 왜 코미디라고 생각하냐면 한 5만 명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볼 때는 간첩 명단이 5만 명 정도 올라가는 간첩이 이렇게 많았나? 좀 더 생산 능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원이 이렇게 구체적인 팩트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한번 취재 과정에서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제목을 뭘로 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간첩 공장, 스파이 팩토리 이거를 한번 제목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그 국정원이라는 데가 정말 간첩 공장이니까 간첩 제조 공장이니까. 근데 이제 제조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지금까지 그 2008년부터 2008년에 이제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생겼는데 그때부터 유성 사건 유성 사건 뒤에 있는 홍강철 사건까지 간첩으로 조작해낸 숫자가 14건입니다. 14건.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막 매년 뭐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죠. 걔들도 뭐랄까 워낙 그 말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그 생산력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 건 한 건이 다 거의 다 저희들이 취재를 해본 경우는 다 조작이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검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14건의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밑에 그 뭡니까 조작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인 조작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조작될 뻔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가족을 아는데 부부가 종합도신문센터에 들어와가지고 신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탈북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를 두 사람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처음에 막 이렇게 강한 신문을 하다가 이 자백을 안 하면은 남편이 자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자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덧붙이냐면 간첩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크게 죄를 안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 봐라 김현희라는 사람이 있다. 김현희라는 사람은 그 항공기를 폭파시켜가지고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있고 뭐 아주 잘 살고 있다. 결혼도 시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간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별로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간첩이라고 고의 자백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자백한 내용을 들고 부인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쓴 걸 들고 또 남편한테로 가요. 가지고 부인이 자백을 했다 하면서 남편의 자백을 또 받아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부의 자백을 받아냈는데 제가 아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때가 그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종합통신문센터에서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자, 부부 간첩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딱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본원에서 그때 마침 유성 사건의 증거 조작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막 뉴스타파가 막 보도하고 막 중국 갔다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본원에서는 이거 또 사고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본원에서 수사팀이 내려갑니다. 종합동 신문센터 내려가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물어봐요. 진짜 그 자백 내용이 맞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남편은 거기서도 계속 자기 간첩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러 차례 자기가 이미 번복을 했다가 다시 또 그쪽에서 협박해가지고 또 다시 간첩이라고 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거든요. 여러 번 거쳤는데 또 와서 물어보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려니 하고 그냥 나 간첩이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부인을 담당한 수사관이 좀 편안한 장소에 가가지고 약간 좀 카페 분위기 나고 뭐 이런 분위기 좋은 데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 앉혀놓고 물어봐요. 이제 마지막인데 당신이 실제로 정말 진실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진정성 있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부인이 그 자리에서 나는 사실은 아닌데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허위 자백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그 진술로 이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풀려났어요. 근데 이런 류의 어떤 조작을 거의 했다가 결국은 막판에 조작에 실패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수가 아마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종합통신문센터에서 한 3개월 이상 붙잡아 놓고 신문을 했던 경우는 거의 간첩으로 이렇게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 스파이 팩토리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제목을 그렇게 했다면 럭키하고 아마 쌍벽을 이루지 않았을까. 아니 첩보 영화인가? 이러고 와볼 거 아니야. 낚인 사람이 한 100만 이렇게 되면 참 좋은 나라 될 텐데 안타깝네요. 근데 하여튼 방식은 대량 생산 체제보다는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성시 사건처럼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박원순 간첩이네. 이렇게 해서 낚으려는 그래서 만인의 귀감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 간첩 생산도 블록버스터급으로 한다. 소량으로 해서 블록버스터로 큰 작은 여러 케이스보다는 시범 케이스들만 위주로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이제 준비 다 되셨죠?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 게 대구 분들은 질문하라고 하면 안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점잖은 분들이라 질문하는 자체를 되게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요 막 붙잡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10여 분 이상 우리가 토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열정은 더 크나 잘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 제일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다. 저기 그 뒤쪽 일어나시는데 마이크 좀 주시고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뉴스타파 후원위원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자부심 느끼는 게 아주 굉장히 자긍심이 들고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성호 PD님 PD 수첩할 때부터 MBC PD 수첩할 때부터 저는 팬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또 이렇게 가깝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질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예전에 PD 수첩 하실 때도 황운석 사태 그것도 이렇게 다루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그거 아마 방송하기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걸 만드시면서 느낀 압박감 또 이 자백 입법도 역시 이렇게 취재하시고 이렇게 개봉까지 오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두 개가 어느 게 더 큰지 또 이 자백을 만드시면서 이런저런 느끼신 압박감이나 외부적인 영향 이런 게 있으셨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자백을 만들면서 제가 그렇게 막 그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떤 제가 스스로 위협을 느꼈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MBC에서 만약에 이거를 했으면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중단됐겠죠. 그리고 아마 MBC는 국정원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뉴스타파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뉴스타파는 광고를 안 합니다. 광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한다는 건 이제 국정원이 무슨 광고주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압력을 넣는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무슨 동영상도 방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했다면은 저한테 고소했던 거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민형사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민사 고소도 그냥 1심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항소도 안 했어요. 포기하더라고요. 항소도. 왜 그런지 몰라. 원래 국정원은 3심까지 가거든요. 다른 경우는. 근데 이 경우는 그냥 1심에서 그냥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고소한 거는 이제 검사가 저한테 소환장 보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있다가 또 제풀에 무혐의 처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압박감이나 이런 건 사실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심은 많이 해야죠. 국정원이 어느 구석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조심은 많이 했습니다만 무섭다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우스 사태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거랑 그거랑 비교하면은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MBC가 망하는 줄 알았으니까 광고 다 떨어져 나고 그게 참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현 정부의 언론이나 또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되고 인권 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뭐 팟캐스트나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를 개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대한 방송도 많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뭐 직접적인 탄압이나 외압이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자기 검열을 내화시킨다든가 이거 하면 좀 그렇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이들이 주력하는 게 아니냐. 저도 이제 팟캐스트 하고 많이 하지만 남들이 자꾸 물어봐요. 국정원에 친구도 있고 물어보면 이제 물론 내가 뭐 하는 건 알더라고. 내가 이걸 하는데 아는 건 네가 하는 정도는 내가 알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친하긴 한데 실제적인 탄압이나 이런 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각자 영역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저 같은 경우 한평생 막말을 하고 살았지만 별로 어떤 타격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요. 물론 최근에 뭐 블랙리스트 거기에도 이제 저도 있습니다. 온라인 있지만 아니 자랑이 아닌데 그거 아니 뭐 누구 같은 분들 자꾸 청와대 공인 무슨 배우가 됐다 이러면서 자꾸 나보고 뭐 무슨 벼슬을 한 것처럼 관직에 오른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뭐 몇몇 분들은 내가 그렇게 반정부 활동을 평생 했는데 리스트에도 못 올랐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슬퍼 괴로워하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반정부 활동을 했으나 박근혜 정권이 무시한 문화인 594인 선언을 좀 조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실수로 이름이 안 올라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우성도 있는데 왜 나는 없느냐 뭐 이런 사람들 힘들어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이런 영화도 많이 보시고 이러면 조금 더 자백의 제작 취지에 맞게 우리가 그런 시민이 되지 않을까. 또 내년도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나 이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고민이 되고 또 수첩도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수첩하고 PD 수첩하고 수첩이 다르잖아요. 다른 수첩을 또 하고 한 번만 더 바꿔도 제가 또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으니까 뒤쪽에 아까 질문하신 분 뭐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개한 도중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인 것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얼마 전에 좀 예전 거긴 한데 뉴스타파에서 훈장 관련된 그런 기획보도 지금 풍미를 받고요. 근데 그런 기획보도라든지 이런 자백 같은 영화를 맨 처음 기획하신 데 있어서 가장 기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삼으시는 가치라든지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시면 그게 뭐 향후에 언론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거라도 관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두껍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뭐 기준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타파는 그 탐사 보도를 하는 곳이고 또 시민들의 그 후원으로 운영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진짜 그 궁금해하고 정말 원하는 보도, 다른 매체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거, 굉장히 큰 권력이 뭔가 감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훈장 같은 보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훈장 보도가 그 KBS에서 KBS 기자들이 하고 싶어했던 보도예요. 정부의 이제 훈장 관련 모든 이제 기록들을 오랫동안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보도를 하려고 했어요. 간첩 사건으로 이렇게 간첩을 조작해 가지고 훈장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친일파에게 주어졌던 훈장들, 반민주 인사들에게 주어졌던 훈장들, 이런 훈장들을 다 이제 밝히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KBS 사장이 못하게 했어요. KBS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무산이 되니까 그 기록을 받은 그 기자가 K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왔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로 와서 그거를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KBS에서 보도하지 못했던 걸 이제 뉴스타파에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보도를 했던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뭐 뉴스타파의 큰 보도들은 다 딴 데서는 하기 힘드는 겁니다. 조세도 피처 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세도 피처 같은 경우도 거기 뭐 굉장히 그 재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세금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한다고 할 때 그 명단에 대해서 설사 명단을 보도한다 하더라도
그 명단이 과연 사실대로 공개된 것일까를 우리 시민들이 그 확신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혹시 뭐 엿바꿔 먹은 게 아니냐, 뭐 빼먹은 거 아니냐, 어디서 광고 받고 충분히 하나 정도 뺄 수 있죠. 하나 둘 뺄 수 있고 하나 둘 빼다 보면서 세네 개 뺄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그것을 이제 거의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보도할 수 있는 매체가 뉴스타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권력이 감추려고 하는 거, 아주 강하게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강한 보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네. 여기 뭐 어떤 우리 네. 배급사 우리 정상진 대표님이 이걸로 라이브로 보면서 한 얘기가 우리 남국장님 선글라스를 좀 벗겨달라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선글라스 필이 특히 잘 받는데요 이렇게 그래요? 쓰는데요. 이건 딴 분이군요. 이건 딴 분이에요. 그 배급사 입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급사 정 대표님이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쓰라고 하는데 정 대표는 잘 아시나 봐요. 네, 잘 알죠. 그게 극도로 친하지 않습니다. 정상진 대표라고 우리 아주 이렇게 이런 힘든 영화만 골라서 배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사는 많이 탕진하셨죠. 여기 뭐 보니까 또 자백 재미있습니다. 시간 지금 여기서 또 막 들어와가지고 선전하고 있네. 자백을. 본인이. 네. 이분이 이제 예술 영화를 하시고요.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성향이 그렇게 레프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부가 만들어줬죠. 극장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원도 안 받겠다 하고 막 활동하시다가 급기야 자백에까지 이른. 근데 이걸 배급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잘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상도 조금 어떤 영화 때문에 많이 탕진이 된 것으로 이거 자백으로 한번 반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뉴스타파는 그 감추어진 것, 가리려는 걸 더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가리려고 할수록 취재의 욕이 올라온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시민들의 후원. 그렇죠. 이것이 절대적인 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 후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대구도 제가 보니까 뉴스민인가? 뉴스민. 그런 어떤 언론이 있던데 성주 뭐 관련 보도나 이런 것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타이밍에 이분들을 소개할 상황입니다. 그렇죠. 뉴스민도 소개하고 우리가 뉴스민에 있는 그 기자 친구가 뉴스타파에서 또 한 1년 있다가 가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드 배치 반대 성주 투쟁위에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그러면 제가 이 앵글을 돌리기도 좀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투쟁위의 위원 한 분을 모셔서 간단히 우리 성주 상황을 한번 듣고 또 같이 자백을 얘기하면서 자백과 사드의 만남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 2, 3분 정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백으로 많이 또 하셨고 그러나 이 대구에 오셔서 또 이 성주 이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 만나고 이러면 우리 컨텐츠가 일단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그 이강태 우리 청년위원인가요? 조직이 엄청나게 비대하군요. 법무팀장님 모시고 간단히 우리 성주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중계를 해야 되니까. 중계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러세요. 여기 앉으시죠.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나가시는데 조금만 들어오시면 조금만 안 들어오지 너무 나중에 안 보이는데.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동성화 토리 뭐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됐는데라는데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늘 갑자기 얘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은 안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아서 나누어서 들으십시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라고는 뭐 어떻게 발표가 되었지만 요즘은 좀 언론에서 좀 잠잠합니다. 그 이유는 뭐 어쨌든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한 뭐 국가의 수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잘 싸워왔지. 어저께 20일 날이 그 성주 촛불 100일차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보통 한 500~6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그 평화나비 광장에 모여서 사드 배치 반대 외치고 있고, 그 철회가 되게끔 매일매일 이렇게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주에 계시는 분들은 사드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전문가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흘러가는 자료들 SNS에 올리고 그러면은 다들 학습을 많이 하게 되지. 그렇다 보니까 사드가 성주 땅에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다들 한반도 사드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20일 날 뭐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의 결과도 좀 어정쩡하게 났는 것 같고, 뭐 또 말레이시아에서 북미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하니 어쨌든 한국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우리 성주 국민들은 좀 다들 친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중국과도 친하게, 러시아와도 친하게. 그래서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가 100일차 촛불을 들다 보니까는 미국에 있는 반전평화단체, 최대의 반전평화단체인 엔스워가 전 세계의 시민단체에 성주가 촛불 100일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미국 뉴욕에서 LA에서 워싱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자. 그렇게 되어서 세계 시민단체에 연대세명을 요구하였고, 성주에는 제안서 등을 요구하여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주에서 시작된 작은 촛불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사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200회가 되든 300회가 되든 어쨌든 처리될 때까지 그 촛불을 유지할 것입니다. 단 내일이라도 사드 처리가 되어서 촛불이 좀 꺼져서 우리가 다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백 대구 동성아톨 최승호 감독님과의 대화 중에 우리 국내에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정말 컨텐츠가 다양한 방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받았는데요. 이게 성주에 사드 배치반대 파란 리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호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갖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다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그 로비에 두겠습니다. 가실 때 이렇게 그 끼워달라고 하셔도 좋고 그냥 저처럼 아까 어렵게 끼우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파란 리본입니다. 예, 세월호랑 같이 멋지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드 국정원 자백 받아야 되고 바쁘네요. 네, 그 정도로 했고요. 그 끝나고 나서 5시 상영하게 되면 우리 최성 감독님이 마땅히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이제 여기 투쟁이 분들하고 간단 좀 이야기도 나누시고 커피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또 질문 이제 한 20분 정도 받아야 되는데 좀 끝에 손 크게 드신 분들 한 5분 쭉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성분 먼저 하실래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서 그 한준식 씨라는 그분의 정보를 왜 변경했을까?
자체도 조작인데 왜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개인 정보까지 병행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찾으면 다 나올 텐데. 두 번째는 그 국정원 호작질 2탄으로 그 2012년 대선에 있었던 댓글 사건과 셀프 감금 사건을 다시 이렇게 영화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특히 내년 큰 이벤트 있기 직전에 그러면 어떠실런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고민드립니다. 예, 뭐 제가 뭐 신인 감독이기 때문에 뭐 차기작을 준비해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준식 씨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왜 조작했을까 하는 것은 뭐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 아무도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바꿔버리면은 그 사람 뭐 이 가족이나 누가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국정원은 이게 완전히 은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그분이 이제 죽고 난 뒤에 2주일 동안 발표를 안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런데 이제 그때 TV조선이 마침 개국을 했는데 특종을 막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TV조선의 어떤 기자가 국정원 쪽에서 이제 저기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재를 들어갔는데 방송을 하기 2시간 전에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살을 했다. 간첩이라고 자백을 하고 자살을 했다. 그 안에는 한모 씨라고만 돼 있어요. 한모 씨. 이름이 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시신을 넘기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작해가지고 준 거죠. 우리가 추적을 하지 않았으면은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찾아내기가 아마 불가능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준식 씨 딸은 아직 이제 아마 막 성인이 됐을 텐데 젊으니까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통일이 돼서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아까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분노스러운 상황에서 차분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에서 오히려 전율을 느꼈다. 이런 가슴표현 남기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백우사 대표님 계속 감독님 일정이 많고 5시, 7시도 있는데 좀 쉬게 하시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방송을 방해하는 작태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주커버그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안 그래도 힘든 회사 아니 이 정부가 그래도 우리 최승호 감독님을 PD에서 감독으로 만들어주시고 신인 감독도 되셨는데 계속 다 그 영화도 하실 겁니까? 혹시 다큐만 하실 겁니까? 아예 뭘 그 영화를 해요. 그 영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캐스팅되죠. 저는 이제 며칠 전에 AOA 아시죠? 걸그룹에 우리 설현 있는 유나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성추행하는 역할로 제가 조만간에 치마를 내가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곧 메인이나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극장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상세히 알리면 편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래서 감독님이 하시면 저도 한번 출연하려고 했는데 이 정부가 더 노력해 주신다면 극영화 감독이 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시죠. 네,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 이제 이 정도 숫자가 되고 이제 요즘 핫하신 감독님이시니까 지금쯤 되면 제가 보기에 국정원이 따라 붙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그분께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정보기관이라 하면 주로 CIA, 뭐 아니면 뭐 KGB, 모사드, 뭐 이런 MI6 이런 거기서 볼 수 있는 정보원들이 제이슨 본 아니면 뭐 제임스 본드 이런 정보원들이었는데 저희 나라 국정원은 정보기관은 왜 그렇게 허접한지 맨날 시민들한테 다 걸리고 시민들이 후원해서 만드는 언론사에다가 다 걸리고 거기는 국가 돈 써가면서 조작을 하는데도 다 걸리는 이런 허접한 짓을 왜 자꾸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네, 꼭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은 그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어준이나 주진우 이런 사람들은 막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혹시나 제가 돌연사 한다면 이것은 음모임으로 여러분들이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감독님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나 차량을 마티즈를 타시진 않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마티즈는 아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 포스터 보면은 제가 요 근래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 포스터랑 굉장히 컨셉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오마주는 것인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냐? 건강해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면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대한민국이 그 정도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죠. 많이 망가졌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민주주의와 경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세운 나라고, 특히 민주주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 독재 정부를 몇 번이나 뒤집어 엎었어요. 4.19부터 시작해서 80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시민들이 총칼로 저희 시민들을 탄압하는 군대를 향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6월 항쟁이 있었고 지금도 뭐 저기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가 있지만은 이런 그 시민들의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고 하니까 지난번에 총선 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런 어려운 그 언론 지형 속에서도 뒤집어 엎었잖아요. 다음 대선에서 아마 뒤집어 엎힐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국정원도 아마 일종의 그 교훈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 금방 이렇게 과거로 그냥 돌아갔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이 추궁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여기 안 하시고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힘을 합치면 앞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질문하실 때 포스터는 네. 그러니까 그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건데 뭐 이게 아마 너무 잘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저희를 향해 오마주를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자백 포스터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 누르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포스터로 했는데 우리 홍보 전문가들이 보더니 야 이건 너무 독하다. 이거는 손님들이 오다가도 발길을 돌리겠다.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막 애를 썼어요. 애를 쓰다가 이제 뭐 약간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회의할 때 이제 저런 분위기로 하니까 뭐 그런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바꿔봤습니다. 예. 물론 스포트라이트를 참고했죠. 네. 그러면 차종은 마티즈입니까? 마티즈 아니고 소나타, 굉장히 오래된 중고 소나타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건강을 약간 걱정할 수 있는 차종이 있습니다. 아까 뭐 김어준, 주진우 이분들 원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약간 좀 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본도 어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시간이 지금 한 10여 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우파는 많이 했고 이제 좌파도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이쪽에 앞쪽에. 예, 마이크가 멀리 있습니다. 마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가실 때 공항에서 김기춘 씨가 만나셨잖아요. 정말 너무 영화같이 만나셔가지고 진짜 연출이 없었는지 진짜 우연히 만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진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원래 일본에 가서 취재하고 와서 돌아와서 김기춘 전 실장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취재를 가는데 공항에서 길목에서 딱 만난 거죠.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왔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운이 다 했구나 이제. 그거군요. 네, 운이 다 했다. 당신들이 이런 정도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하늘이 도우시는 건데 운이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아, 역시 잘하십니다. 그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정 출연으로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네, 하시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한준식 씨가 그 자살을 했는데 아까 거기 그 유가열 씨가 안에 CCTV가 여기까지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자살하게 그걸 돕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자살 시도까지만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자살까지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당시에 그 기자들이 이제 그 TV조선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에 뭐 국정원 측을 접촉을 해서 나온 그 국정원 측의 답변을 이렇게 코트로 따가지고 기사화 시켜놓은 내용을 보면 밤새 보고 있다가 잠깐 놓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놓쳤다. 그렇죠.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CCTV 모니터 보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놓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답변입니다. 놓쳐서 놓친 순간에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는 뭐 사실이 어떤 건지 사실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뭐 정말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죽게 됐는지 또 스스로 죽었는지 또 무슨 다른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쪽에 이제 좌파에 한 분 정도만 두고 중간에 계십니다. 성주에서 오신 분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저 성주 사드 벤치천에 성주 투쟁위에서 왔습니다. 왔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성주에도 이제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뭐 촛불 들고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국정원시당 국방부시들이 많이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 주민들을 분열을 시키시려고 막 들어오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결국은 뭐 이런 동네가 다행히 그러면서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밴드나 SNS 그리고 카톡 쪽에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저희 추측상 존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그걸 추측하냐면 저희가 좋은 의도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면은 꼭 빗대어가지고 아니다 갖다 때려 부수고 점거하고 조지야지 이런 식의 남태우 씨가 잘 하시거든요.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하시면서 저희를 분열을 시키는 직동을 하시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제 그런 국정원 씨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런 분들 감별할 수 있는 감별법들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니 그게 국정원에서 예전에 이제 책자 보면 간첩 식별 요령 이런 게 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온다든가 담배값을 잘 모른다든지 흙이 묻었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모텔에 이런 데 장기간 투숙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첩인데 모텔에 오래 살고 담배값을 잘 모르고 신발에 흙이 묻어있고 그런가? 이렇게 했었는데 역으로 국정원을 식별할 수 있는 요령 그리고 그들과 그 김기춘 실장처럼 갑자기 조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팁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 그래 국내 자타하는 공인한 국정원 전문가가 아니 뭐 근데 성주 분들은 아마 얼굴들 다 알잖아요. 거기 얼굴 아니까 뭐 얼굴 모르시는 분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뭐 그 인터넷 그 뭐 밴드나 뭐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 뭐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뭐 댓글 공작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일들을 자신들의 임무로서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라는 이게 그 일종의 자기네들 볼 때는 이제 국가 안보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네 입장에서 명분을 갖고 아마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개새끼라고 여기도 괜찮습니까? 아 괜찮죠. 뭐 그거야 뭐 어떻습니까? 예. 만났을 때 아니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줘야 되냐? 네, 체증 당할까 싶어요. 네. 욕도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 모욕죄 뭐 이런 걸로 또 예, 뭐 점잖게 말씀하시죠. 그게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여튼 참 어려우십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참 이 대한민국이 정말. 영국에서인가 그 언론에서 조사를 하니까 아시아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욕이 있다. 개새끼 같은 개새끼인데 왜 이게 욕이 되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또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 탄 사람이 문제죠. 대한민국이 말판 아닙니까? 말판인데 또 어떤 분 와서 세판 짠다고 개판 치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힘든데 참 말 탄 사람은 말 탄 대로 살고 못 탄 사람은 못 탄 대로 살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4시 몇 분인가요? 제가 시간을 볼 수가 없어서 50분요? 예. 그러면 지금 5시 관객들이 이제 오실 것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여나 부족하신 분은 바깥에서 뭐 잠시 인사를 나누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감독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이쪽으로만 연결 계속했어요. 제가 거꾸로 들고 이쪽도 우리 한번 보면서 제가 생각에는 뭐 성주 아까 리본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을 바꿔라 한번 같이 한번 하시면 자백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좋을까요? 아니 기념 촬영하려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예. 다 같이 대한민국을 바꿔라를 마지막으로 하고 감독님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 고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백을 사랑해 주시니까 더욱 더 감개가 무량하고 고맙습니다. 예. 자백을 사실 지금 이제 뭐 백남기 선생님 문제라든지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국가의 월권과 권력 남용을 통해서 진실을 조작한다는 측면에서는 간첩 조작이나 사드 문제나 백남기 선생님 사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국가 권력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자백이라는 영화가 주는 그 울림이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알려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는데 시청자들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예, 이분들도 보셨는데 우리가 뭐 질문이나 아무런 걸 제공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분들한테 한 10초 정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따가 5호 극장에서 한 번 더 7시부터 하거든요. 그때 네. 혹시 영화 못 보신 분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5호 극장. 예. 네. 지금 5시에도 또 여기서 하고요. 예, 7시에는 여기는 못 오실 것 같고 더 이상. 그렇죠.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보면서 네. 우리 최성호 감독님이 대한민국을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바꿔라. 제가 예. 선창을 대한민국을 해주시면 우리가 바꿔라 이렇게 제가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네요. 예, 이쪽에서 하시죠 감독님. 예,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PD 이렇게 하신 분이 이걸 모르시다니.
자,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감독님이 대한민국을 하면 여러분들 바꿔라 한번 해주십시오. 팔이 짧아서 어떻게 예. 달리다. 자, 다 같이 할까요? 이쪽 한번 봐주시죠. 이쪽으로 보고 해야 되나요? 예, 이쪽으로 봐야 오케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이거 최선 안 됩니다. 예. 아,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죠. 자, 하세요. 감독님 하시죠. 대한민국을 하고 바꿔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바꿔라! 바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못 끄고 있네. 감독님과 개인적으로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 우리 나가서 극장입니다. 찍으시면 됩니다.